제가 인생 최악의 선택을 했네요. 정말이에요.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우리 잘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잘못됐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세사연집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7살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남편이랑 이사를 했어요.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떠나서요. 그때는 정말 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큰 집 유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제 우리 둘만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사하고 나서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렵고 집에 있는 게 답답하고 남편한테 짜증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겪은 이 끔찍한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60대 이후 어르신들 중에서 10명 중 8명이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저처럼 준비 없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사래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돈이 부족해서 자식들이 권해서 혼자 살기 무서워서 이렇게 떠밀리듯이 이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은 것들, 그리고 주변에서 본 것들을 토대로 노후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이사의 던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이거 모르고 이사했다가는 남은 인생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덫, 작을수록 좋다는 착각이에요. 저도 바로 이 함정에 빠졌거든요. 애들도 다 나갔는데 뭐하러 큰 집에 살아? 우리 둘이 살 건데 작은 집이 훨씬 낫지. 남편이랑 저 둘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32평짜리 아파트에서 14평짜리 작은 집으로 이사했죠.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청소할 때도 적고 관리비도 반으로 줄고 난방비도 덜 나가니까요. 야, 우리 잘한 것 같은데? 이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2달째부터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오면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어요. 화장실 가려고 나오면 또 남편이랑 마주쳐요. 낮잠 자려고 방문 닫아도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다 들려요. 하루 종일 24시간 남편이 시야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참았어요. 뭐, 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지 했죠. 그런데 석 달, 넉 달 지나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4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인데요. 근데 너무 좁은 공간에서 계속 부딪히니까 서로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집에 있기가 싫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밖에 나가서 시간 때우다가 들어와요. 복지관도 가고 공원도 가고 카페에서 시간도 보내고요. 집이 쉼터가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곳이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좁은 집의 가장 큰 문제예요. 물리적으로 좁으니까 마음도 답답해지고 관계도 나빠지는 거죠.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적어도 18평에서 20평은 되어야 한대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부부가 각자 자기 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각자의 공간이 있으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실이 있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진작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두 번째 덫은 병원 옆이라는 환상이에요.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사시는 박 씨 아주머니 이야기예요. 그분이 작년에 대학병원 바로 앞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나이 먹으면 어차피 병원 자주 다니게 될 텐데 가까우면 편하잖아 하시면서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굴도 어두워지고 표정도 없고요.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봤더니 한숨부터 쉬시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마. 하루 종일 앰뷸런스 소리가 들려. 비용, 비용. 밤낮 없이.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매일 듣다 보니까 미칠 것 같아. 그 소리만 들으면 다음은 나 차례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주변 환경이래요. 병원 주변엔 뭐가 있겠어요? 약국, 의료기기 파는 곳, 한의원, 장례식장까지 온통 아픈 사람들, 죽음과 관련된 것들만 보인대요. 마트 가려고 나가도 휠체어 탄 사람들만 보이고 길 가다가도 상여차 마주치고요. 병원 가까우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매일 죽음을 떠올리게 되더라고. 나 아직 멀쩡한데 마음이 먼저 병드는 것 같아. 박 씨 아주머니 말씀이 정말 맞아요. 병원은 필요할 때 가는 곳이지 매일 보고 살 곳이 아니에요. 세 번째 덧, 이건 정말 심각해요. 자녀와 함께 사는 선택이에요. 제가 사회에서 만난 동생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2년 전에 딸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외롭잖아요 해서요. 손주들도 볼 겸 딸네 집으로 이사 갔죠. 처음에는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손주들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같이 저녁 먹고 이게 바로 천국이야 하시면서요. 그런데 반년쯤 지나니까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1년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얼마 전에 만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눈물부터 쏟는 거예요. 언니, 나 사람 취급 못 받아. 숙식 제공하는 가정부가 된 기분이야. 처음엔 엄마 같이 살자였는데 어느새 엄마, 오늘 저녁 뭐해요? 로 바뀌었대요. 손주 교육 문제로는 사위랑 맨날 의견 충돌하고 딸은 엄마 눈치 보느라 힘들어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자유가 없다는 거래요. 친구 만나러 가려고 해도 엄마 저녁은요? 하니까 눈치 보이고 여행 가고 싶어도 손주들 때문에 못 가고요. 자기 집인데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동에 사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걸어서 5분 거리요. 필요할 때는 바로 갈 수 있지만 각자 생활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거리. 그게 부모도 자식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래요. 네 번째 덫은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편의시설만 보고 집을 고른 거예요. 저희가 이사할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봤는지 아세요? 마트가 가까운지, 은행이 가까운지,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기 마트 바로 앞이네. 좋다. 이랬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안 봤어요. 이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활기가 있는지, 나랑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요. 지금 사는 동네는 마트는 가깝지만 젊은 사람들 위주의 신도시예요. 낮에 나가보면 거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다들 출근하고 없으니까요. 경로당도 있긴 한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동네 어르신들이 적으니까요. 복지관은 버스 타고 20분을 가야 하고요. 결국 저는 마트만 가까운 곳에서 아무런 재미도 없이 그냥 집에만 박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편의시설이 가깝다고 해서 삶이 편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노후를 망치는 이사의 덫이에요. 작은 집의 함정, 병원 앞의 환상, 자녀와의 동거, 그리고 편의시설만 보는 실수.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집을 골라야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사 실패하고 나서 정말 많이 알아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성공적으로 이사한 분들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노년의 집을 고를 때는 세 가지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열쇠는 전원주택의 배신을 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은퇴하면 시골에 전원주택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공기 좋고 조용하고 텃밭도 가꾸고. 저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옆집에 살던 최 씨 아저씨 있잖아요. 그분이 5년 전에 정말 그 꿈을 실현하셨어요. 경기도 어느 시골에 땅 사서 예쁜 전원주택 짓고 이제 진짜 인생을 산다면서 내려가셨어요. 부러웠죠, 그때는. 그런데 작년에 다시 올라오셨어요. 겨우 4년 만에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거기 그렇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했더니 한숨부터 푹 쉬시는 거예요. 아, 말도 마. 처음 한 달은 정말 천국이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면 산이 보이고 새소리 들리고. 근데 그게 다야.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었어. 무슨 말씀이신가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봄에는 잡초가 미친 듯이 자라서 매일 뽑아야 하고 여름에는 벌레가 집 안까지 들어와서 잠을 못 자고 가을에는 낙엽 치우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겨울에는 눈 치우다가 넘어져서 병원 실려갔대요. 낭만은 한 달, 나머지는 전부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대요. 바로 고립이에요. 마트 가려면 차 몰고 20분, 병원 가려면 30분, 약국도 멀고 은행도 멀고요. 그나마 차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나이 들어서 운전 못하게 되면 그냥 집에 갇혀 사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건 사람이 없다는 거래요. 낮에 밖에 나가봐도 사람 한 명 안 보여요. 다들 농사일 하러 나가거나 집에 있거나요.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TV만 보다가 하루가 가고 또 TV만 보다가 하루가 가고요. 야, 나는 경치 보려고 시골 간 게 아니었어. 사람이 그리워서 미칠 것 같더라고. 결국 집 팔고 다시 올라왔지. 최 씨 아저씨 말씀이에요. 노년에는 경치보다 사람 소리가 더 중요하대요. 이웃이 있고 사람이 있고 활기가 있는 곳이 진짜 좋은 곳이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전원주택은 낭만이 아니라 노동이고 고립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원생활 꿈꾸지 마세요. 그건 드라마 속 이야기예요. 두 번째 열쇠는 병원 대신 복지관이에요. 아까 병원 앞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가 좋을까요? 바로 복지관 근처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 친구 경아 언니가 3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 그분은 정말 똑똑하게 하셨어요. 집 고를 때 딱 한 가지만 봤대요. 복지관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는지요. 병원이나 마트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복지관부터 찾았대요. 그래서 지금 사시는 곳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분이 아침마다 복지관 가서 요가도 하고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먹고 오후에는 노래 교실도 다니시더라고요. 매일 스케줄이 빡빡해요. 언니, 너무 바빠서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 근데 그게 좋아.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복지관 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배우기도 하고 하루가 알차게 지나가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복지관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거의 무료라는 거예요. 요가도 무료,
노래 교실도 무료, 점심도 싸게 먹을 수 있고요. 돈 안 들이고도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노년의 투자처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공원이에요. 복지관이랑 공원, 이 두 개가 가까운 곳이 최고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하고 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심장병도 예방하고 당뇨도 예방하고 우울증도 막아준대요. 공원이 바로 최고의 약국인 셈이죠. 세 번째 열쇠,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집은 비상금 통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 들어서 사는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팔 수 있는 자산이라는 거죠. 우리 아파트에 사시던 정씨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이 10년 전에 산골짜기에 있는 땅을 싸게 사서 집을 지으셨어요. 여기가 좋아. 조용하고 공기 좋고 하셨죠. 그런데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야 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요양병원비를 내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1년 넘게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대요. 위치가 너무 외지고 교통도 불편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곳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결국 자식들이 돈을 대야 했고 집은 아직도 안 팔렸고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필요할 때 팔리지 않으면 그건 집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집을 고를 때는 꼭 이걸 생각해야 해요. 지금 살기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팔기도 쉬운 곳이어야 한다는 거요. 교통이 편하고 학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수요가 꾸준한 곳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지막 퇴로예요. 건강이 나빠졌을 때, 돈이 필요할 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때, 그때 팔 수 있는 집이어야 해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노년의 집을 고르는 열쇠예요. 전원주택의 환상을 버리고 복지관과 공원 근처를 찾고 팔기 쉬운 집을 고르는 것. 이것만 알고 계셔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노후에 살 집을 고를 때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실버타운, 전원주택, 그리고 아파트요. 저도 이사할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진짜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실버타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솔직히 광고만 보면 정말 좋아 보이잖아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식사도 제공되고 병원도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천국처럼 보이죠. 제 남편 친구분 부부가 2년 전에 실버타운에 들어가셨어요. 보증금 1억에 월 관리비 200만 원 정도 하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만족하시더라고요. 야, 여기 진짜 좋아.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청소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시더라고요. 한 번은 만나서 밥 먹는데 그분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감옥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매일 똑같은 식단,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얼굴들이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당 가서 밥 먹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매일이 똑같대요.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대화 주제래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오는 게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건강검진 이야기뿐이래요.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저는 혈압약 바꿨어요. 다음 주에 검사 받아요. 온통 이런 이야기만 한대요. 우리가 여기 와서 죽음만 기다리는 건가 싶어? 바깥 세상이랑 단절된 기분이야. 젊은 사람도 안 보이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안 들리고
여긴 사는 곳이 아니라 대기실 같아. 그분 말씀이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실버타운의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고립이에요. 시설은 좋은데 마음은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어서 그냥 하루하루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게 10년, 20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게다가 돈도 만만치 않아요. 보증금에 매달 관리비까지 내면 연금 대부분이 거기로 들어가요. 자식들 용돈 주기도 힘들고 여행 가기도 힘들고요. 결국 돈 많이 내고 갇혀 사는 셈이에요. 그러면 전원주택은 어떨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원주택의 문제는 처음 한 달만 좋다는 거예요. 정말 딱 한 달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윤 씨 아저씨라고 그분이 5년 전에 강원도 산골에 전원주택을 지으셨어요. 이제 진짜 자연과 함께 산다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죠. 텃밭도 만들고 과일나무도 심고요. 첫 달은 정말 환상적이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들고 마당에 나가면 산이 보이고 새소리 들리고 아, 이게 인생이구나 싶었대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현실이 시작됐어요. 봄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서 매일 두세 시간씩 뽑아야 했대요. 여름에는 모기가 너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벌레들이 집 안까지 들어와서 미칠 것 같았대요. 가을에는 낙엽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치우다가 허리를 다쳤고요. 제일 큰 문제는 겨울이었대요. 눈이 오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눈을 치워야 하는데 한 번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으셨대요. 그런데 병원까지 차로 40분이에요. 구급차도 올라오기 힘든 곳이고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낭만은 한 달, 나머지는 전부 노동과 고통이었어.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야. 사람이 없어. 말할 사람이 없어. 결국 그분도 3년 만에 집 팔고 도시로 다시 올라오셨어요. 집은 반값에 팔았고요. 전원주택은 건강할 때는 그나마 관리할 수 있는데 70대, 80대 되면 정말 불가능해요. 잔디 깎고 나무 자르고 눈 치우고 이런 걸 누가 해요? 결국 돈 주고 사람 불러야 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럼 뭐가 답일까요? 제가 여러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직접 경험해 보니까 결국 아파트가 답이더라고요. 아니, 아파트? 그게 뭐가 특별해? 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실패 확률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병원도 가까워요. 보통 걸어서 10분이면 가요. 마트도 바로 앞에 있고 약국도 있고요. 위급할 때 도움받을 이웃도 있어요. 윗집, 아랫집, 옆집. 뭔가 이상하면 오늘 윗집에서 소리가 안 나네 하고 확인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안전망인지 아세요? 관리도 편해요. 전원주택처럼 직접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면 되고 누수 생기면 전화하면 되고요. 전기, 수도, 난방 다 알아서 관리되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살기만 하면 돼요. 특히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복지관이나 경로당이 단지 안에 있는 곳도 많아요. 밖에 나가지 않아도 아래층 내려가면 사람들 만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고요. 제가 요즘 관심 갖고 보는 게 있어요. 중소도시의 도심 속 전원형 아파트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이나 큰 도시가 아니라 조금 작은 도시에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원이나 호수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요. 예를 들면 춘천, 원주, 청주 이런 도시들이요. 집값은 서울의 반도 안 되는데 공원은 더 크고 공기는 더 좋고
병원이나 복지관 같은 인프라는 다 있어요.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쾌적함을 둘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고교 동창 친구 하나가 작년에 춘천으로 이사 갔는데 정말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아파트 앞에 큰 호수가 있어서 매일 산책하고 병원은 걸어서 5분이고 복지관도 가깝고 문화센터도 있고요. 서울보다 훨씬 여유롭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기 너무 좋아. 집값도 싸고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공기도 좋고 왜 진작 안 왔나 싶어.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그때 그런 선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실버타운은 시설은 좋지만 마음이 갇히고 전원주택은 낭만은 한 달이고 나머지는 고생이고 아파트는 불만은 있어도 망한 선택은 아니에요. 특히 중소도시의 도심 속 전원형 아파트가 가장 현실적인 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돈이 넉넉하고, 누구는 건강이 안 좋고, 누구는 외로움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황별로 어떤 집을 골라야 하는지 제 경험과 주변 분들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요. 사실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이 경우잖아요.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데 여기저기 돈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복지관 근처 아파트로 가세요. 진짜예요. 제 친구 경희 언니가 딱 이 경우였거든요. 연금이 많지 않아서 매달 돈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그래서 집 알아볼 때 딱 한 가지만 봤대요. 복지관 근처냐 아니냐. 그래서 찾은 집이 복지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집은 좀 낡았지만 가격이 저렴했고 관리비도 적게 나왔어요. 지금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아침마다 복지관 가서 요가 수업 들어요. 무료예요. 점심은 복지관 식당에서 3,000원에 드세요. 오후에는 노래 교실이나 한글 교실 참여하시고요. 전부 무료예요. 예, 나 요즘 돈 안 쓰고도 하루가 너무 알차. 복지관이 내 사랑방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돈 없어도 외롭지 않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지관이 바로 돈 안 드는 최고의 서비스래요. 두 번째,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요. 당뇨 있으시거나 혈압 높으시거나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병원이 가까운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바로 앞은 안 좋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병원이 있는 곳이 딱 좋아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요. 그리고 꼭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아파트를 고르세요. 제 사촌 언니가 딱 이렇게 선택하셨거든요. 당뇨가 있으셔서 정기적으로 병원 다녀야 하는데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2층에 사세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야, 이게 딱 좋아. 병원 갈 때도 걸어가면서 운동도 되고 그렇다고 앰뷸런스 소리 같은 건 안 들리고 그리고 2층이니까 만약 엘리베이터 고장 나도 계단으로 다닐 수 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 발로 다닐 수 있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거래요. 너무 높은 층에 살면 나중에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힘들어지고 1층은 습하고 벌레가 많고요. 2층에서 4층 사이가 딱 적당하대요. 세 번째,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신 분들이요. 혼자 사시거나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혼자 되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이에요. 제 옆집에 사시던 김씨 할머니가 작년에 남편 잃으시고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 말도 없어지시고
표정도 어두워지시고요. 우울증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어요. 할머니, 이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많은 단지로요. 처음엔 거부하시더니 결국 6개월 전에 단지 내에 경로당이랑 문화센터가 있는 큰 아파트로 이사 가셨어요. 요즘 그분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요. 아침마다 경로당 가서 친구들 만나시고 점심 같이 드시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서예 배우시고요. 아이고, 요즘은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 매일 약속이 있어. 그러세요. 외로움은 집 안에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밖으로 나가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단지 안에 경로당이나 문화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을 꼭 선택하셔야 해요. 그게 바로 외로움을 막는 최고의 백신이에요. 네 번째, 활동적인 성격이신 분들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뭔가 계속해야 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정수남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딱 그래요. 은퇴하고도 가만히 못 있어 해요. 그래서 3년 전에 이사할 때 도시명 신축 단지로 갔어요. 백화점, 영화관, 도서관, 카페가 다 가까운 복합 단지요.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단지 안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점심은 백화점 식당에서 먹고 오후에는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저녁에는 영화 보러 가고요. 매일 세상과 섞여서 살아요. 야, 나는 이런 게 좋아. 젊은 사람들도 보이고 활기가 느껴지고 그래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더라고요. 활동적인 사람은 조용한 곳 가면 죽어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사람 많은 곳이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환경인 거죠. 다섯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80세 이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해도 80세, 90세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질 수 있잖아요. 제 고모가 지금 85이신데 작년부터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지셨어요. 그런데 고모가 사시는 곳이 지방 작은 도시의 외곽이에요. 자식들이 서울에 사는데 차로 3시간 걸려요. 그래서 자식들이 자주 못 가요. 주말에 한번 가려면 왕복 6시간이니까 부담이 너무 크죠. 고모는 외로우시고 자식들은 미안하고요. 요양보호사 구하려고 해도 그 동네는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80세 이후를 생각하면 두 가지를 봐야 해요. 첫째, 자식들이 1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인가? 둘째, 요양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돌봄 시스템이 근처에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팔기 쉬운 집이어야 해요. 나중에 요양병원 들어가야 할 때 집을 팔아서 비용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집이 안 팔리면 정말 곤란해져요. 여러분, 집을 고를 때는 지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셔야 해요. 그때 내가 어떤 상황일지,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제 실수를 통해서 더 나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시면 복지관 근처로, 건강이 걱정되시면 병원 10분 거리 저층으로, 외로우시면 경로당 활발한 단지로, 활동적이시면 도심 복합 단지로, 80세 이후를 대비하시려면 자식들 가까운 곳에 돌봄 시스템 갖춰진 곳으로 가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백세사연집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